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지영님, 제 꿈은 목돈연구소를 꾸준히 듣고 합리적인 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오늘도 외치고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화이팅.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지영님,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내 집 마련 가능합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이 지금 이제 뭐 아마 국정감사 기간에 나온 자료 같은데 네네. 이제 작년 2월부터 이제 올해 9월까지 네.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거래 중에 상당히 신고가 거래가 된 거죠. 네네. 매매를 했다가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런 비중이 전체 거래의 한 5.7% 6%가 된다라고 6%나 하는데, 예.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이런 거죠. 어떤 뭐 단지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고가 신고를 일단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취소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시세는 올라가 있잖아요. 하고 그 그렇죠. 사이에 진짜 또 거래가 나왔을 수도 있고. 진짜 거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거래량 자체가 이게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충분히 악용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으면 뭐 그런 게 사실은 그렇게 좀 하기가 어려워요. 뭐 네. 5억짜리 거래가 여러 개인데 나 혼자 뭐 이렇게 올려서 6억 이렇게 천 할 뭐 수가 이런 건 없는데 어렵잖아요. 예.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1000세대 아파트에 한 개가 거래되면 걔가 신고가 행진 네. 1억 2억 걔가 1억 올라가면 나머지 아파트들은 또 호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당겼어요. 계약하고 60일이었는데 이제 30일로 당기긴 했는데 그래도 허점이 있는 게 일단 높게 신고를 합니다. 예. 만약에 시세가 5억이라고 하면 뭐 6억 정도 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잡히죠. 네. 뜨죠 바로 거기에. 뜨죠. 예. 뜨고 그럼 나중에 한 15일, 20일 있다가 계약이 해제됐다고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됐다고 취소해 버리게 되면 자 우리 많은 매수자들은요 실거래가 확인해서 간단해요. 국토부 자료 보고 실거래가 6억이네. 이 아파트 6억이구나 시세가 네.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고요. 워낙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게 시세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집단 이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1000세대에서 하나가 체결된 것이 뭐 동일 평수라고 하면 전체 대표 가격이 되잖아요. 대표 그렇죠? 가격이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게 미국이나 뭐 호주, 캐나다는 이제 한 집 한 집이 다 이게 다른데 맞습니다. 거기 이제 주택이니까 개별성이 있고 네, 다 다른데 개별성이 우리는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하나의 가격이 그냥 비교사례 거래법이잖아요. 하나가 거래되면 그게 시세가 돼버리고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게 물론 모든 아파트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모든 중개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닌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게요. 중개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손해 볼 건 없잖아요. 중개보수도 그렇죠. 좀 유리하고요. 네. 또 이게 입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워낙 세대가 뭉쳐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요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 나쁘게 말하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게 주택 그 시장 교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처벌을 하고는 있는데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국토부의 실거래 거래 시스템을 아예 등기 기준으로 하자, 계약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런 의견들도 이건 안 됩니까? 나오는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럼 등기를 언제 칠 건가요? 그 개별마다 막 강제로 다르겠죠. 네. 등기를 언제까지 차라라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건 안 되죠. 계약하고 잔금이 6개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들도 봤는데 맞아요. 6개월, 더 가지기도 1년 하죠. 가는 경우들도 네. 있고 뭐 사정이 있으니까 중도금 내고 네. 그러면 계약은 10월 달에 됐는데 잔금은 내년 10월에 등기를 10월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쳐야죠. 그건 네.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시세를 반영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등기를 또 잔금을 해도 등기를 바로 쳐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잔금 시점, 계약 시점이 언제냐면 뭐 등기하고 잔금 중에 빠른 날이기 때문에 등기를 조금 늦게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이게 제도로 이게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요. 근데 제가 지금 퍼뜩 든 생각이 네. 올라갈 때는 네. 그 하나의 고가 시세가 전체 시세를 반영하지만 네네.
또 집값도 언젠가는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 떨어질 때 만에 하나 급매물이 나오면 또 그 낮은 가격이 또 전체 시세를 반영하게 되겠어요. 전체 시세를 반영하는데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예.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배우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우리 집이 10억인데 옆집이 11억에 거래가 됐어라고 네. 하면 시세가 바로 11억이 되는 거고요. 됐죠. 일주일이 지났는데 13억이 됐어. 그러면 13억이 되는데 떨어질 때는요. 네. 13억에서 여보 옆집이 12억에 거래됐어. 그러면 아, 그 집이 사정이 있어서 급매물로 팔았겠지. 시세는 13억이야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요. 내릴 때는 조금 늦게 내려가는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어떤 멘탈상 그렇죠. 인정하진 않는 거네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알겠습니다. 최중복님, 예전부터 쭉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경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됐고요.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끝이 없는 이 지금의 집값 상승을 보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신미영 님도 네. 주셨네요.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에 팔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주위에서 왜 팔았냐고 아깝다고 합니다. 제 결정이 맞는 건가요? 오르는 거 보니 후회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팔고 나면 상승장에서는 후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 상황을 보면 분양을 받았잖아요. 네. 입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가 필요한 상황,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요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 집을 팔았는데 내 집을 산 매수자가 있잖아요. 네. 집값이 떨어지면 나는 잘 팔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집을 산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서로 윈윈 해야 되니까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도 많이 올랐을 거고요. 우리가 1년 후, 3년 후 시장을 또 모르기 때문에 저는 네.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네. 부동산 15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네. 필요할 때 선택한 사람들이 정답이다. 필요할 때 샀는 사람들이 정답이었고요. 네. 필요할 때 판 사람들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냥 불안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필요해서 팔았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 신미영 님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은 굳이 안 팔고도 네. 이 분양받을 실타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게 두 채를 갖고 있지 왜 좀 팔았느냐라는 그 말 같거든요. 좀 속은 상하죠. 네. 속은 상한데 만약에 3년 후에 또 조정장이 들어오게 되면 아 그때 네. 잘 팔았구나 뭐 이런 결정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나간 과거는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지나간 연인 아쉬워할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네. 있는 기회 다시 잘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미영님 지금 2주택자, 3주택자부터는 양도세가 맞습니다. 계속 중과됩니다. 지금 70%, 80%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언제든 이 집을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맞습니다. 또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게 기분을 그렇죠. 업시키면서 네. 자 일단은 시세부터 먼저 볼까요? 한 주간. 이번 주 어떻습니까? 이제 통계를 좀 봤는데요. 네. 10월 2주차 일단 통계부터 잠깐 한번 볼게요.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됐게 나왔습니다. 예, 많이 오늘 뉴스에 0.44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0.28%로 낮아졌고요. 네. 경기도도 소폭 낮아졌는데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 통계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핵심 지역보다는 외곽 지역들이 좀 많이 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상승 지역을 보게 되면 주간 단위로 금주 상승률 상위 1위가 안성이에요. 네. 1.63%인데 우리 안성이라고 하면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지역 이게 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약세 지역이거든요. 안성이라고 하면 이게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에서 가장 외곽 지역, 예. 가장 탄력성이 매매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는 지역인데 예. 안성 안성. 맞춤. 예. 안성 맞춤, 안성탕면 제가 좋아하는 라면인데 네. 군포, 서산, 저도요. 네. 그렇죠? 네. 오산, 네. 이천, 화성 어떠세요? 다 외곽 지역이잖아요. 어. 그렇다는 얘기는 핵심 지역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지금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다음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던 지역들 구매 능력이 범위가 되는 지역들 위주로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실수요자들이 또는 투기 수요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창원도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창원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 평택, 네. 뭐 청주도 그렇고 해서 외곽 지역들이 많이 올랐고요. 1년 전 전년 말하고 1년 정도 됐죠. 전년 그렇죠. 말하고 10개월 비교해서 상승률입니다. 최근 10개월. 10개월 상승률을 보더라도 비슷해요. 오산이 42%. 오산도 좀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주식이 아닌데 부동산인데 42%요? 예. 40 통계가 42%고요.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체감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아파트는 오산, 인천, 뭐 안성 이런 지역들은 예. 시흥, 군포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 3억 하던 아파트들이 다 6억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통계가 이렇고요. 실제는 더 많이 올랐다. 뭐 동두천도 많이 올랐고요. 시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올랐던 지역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7년도 있잖아요. 예. 2007년도에도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이렇게 외곽 지역들이 한번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게 상승 흐름이 좀 멈췄거든요. 마지막 이제 턴이 갈 때까지 끝났죠. 갔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장이 될지 추가 상승이 될지는 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그때 2006년이 진짜 뜨거웠거든요. 아 엄청났죠. 네. 하고 2007년 그리고 2008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네. 와르르 무너졌던 그런 시기인데 네. 아 전세표도 전세 가격도 전세 먼저 한번 보고 또 볼까요? 한번 이야기를 네네. 해볼까요? 예. 자 이번에 전세 한번 볼게요. 전세도 요즘 뭐 규제도 굉장히 많고요.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세로 막 떠밀려 가는데 비슷합니다. 안성이 주간 상승률을 보면 안성이 1.05%로 1등이고요. 네. 오산이 그 뒤를 쫓고 있는데 네. 제주도도 있네요. 제주도도 굉장히 높고요. 김포, 구리, 서울은 없어요. 예. 그 얘기는 이미 매매하고 비슷한 양상을 이미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 전년 말 보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흥이 1위고요. 예. 오산이 2위, 안성이 3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매와 전세가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안 올랐던 지역들이 많이 따라가면서 외곽 오르고 지역에서? 있어서 그렇죠. 외곽 지역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텀을 해서 서울이 또 다시 올라갈지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곽 지역 상승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이어가면 네. 그때 2006년 뜨거웠잖아요. 네네. 하고 2007년 하다가 2008년에 이제 맞습니다. 리만 브로더스 사태 터지고 네. 2009, 10, 11, 12 이제 암흑의 부동산 시기가 오게 되는데 맞죠. 암흑이었죠. 네. 제가 그때 당시는 이제 기자였었는데 네. 어느 이제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네. 그 아파트 단지 관리소 차원에서 네. 실거래가를 네. 2007년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와 이평형은 얼마가 됐다. 이평형은 얼마가 됐다. 어마어마한 주민들한테 상승률이죠. 정보를 주면서 이 가격 이상으로 팔아라는 그거가 아니라 시그널을 주민들이 이미 주는 거예요. 알겠지만은 네. 아예 그냥 딱 공시를 하는 거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네네.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어머님 댁을 갔었는데 네. 어머님 댁의 아파트에도 평형은 얼마. 아 그래요? 네, 그게 딱 똑같은 그 표가 붙어 똑같네. 있는 거예요. 이게 대자뷰네요. 대자뷰죠. 2007년에 봤던 그 표가 붙어 있고 물론 이제 거기 주민분들은 흐뭇하시겠죠. 흐뭇할 그걸 수 있죠. 보면 이 가격 텐데. 이상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겠죠. 예. 그러나 마치 저는 2007년의 데자뷰 같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값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러나 아니고요. 예. 그 시대 흐름이 우리가 그 시대를 경제 활동을 했고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그 재건축을 팔고 새로 분양받은 예. 신미영님 미련이 많이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네네. 필요에 따라서 하신 거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예.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그 사신 분들도 지금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좋은 거고요. 내 집을 사는 사람이 큰 피해를 보게 되면 그것도 사실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본격 이야기 앞서서 이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상황을 보면 집값은 이제 좀 잡힐까 하는 목소리가 네. 힘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서서히 힘을 좀 받는 상황 아닐까 싶어요. 통계도 그렇고요.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좀 지켜봐야겠다. 주택 가격 흐름은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은 안 했습니다. 10월 달은 안 했는데 11월 달에는 거의 100%죠 뭐. 예. 99%, 100%, 99%, 거의 뭐 그렇죠. 기정사실이에요. 100은 없으니까 네, 99%.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00%고요. 음. 변수가 있다면 99%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번엔 뭐 대출 옥죄기도 더 강화한다라고 하고요. 특히 어마어마하잖아요. 전세자금, 전세 대출까지도 그냥 집단 옥죄고 대출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집단 대출도 안 나오고 지금 총체적 난국이고 아우성이에요. 저한테도 막 연락이 오는데 방법이 없는데 중국 상황도 좀 심상찮잖아요. 네. 뭐 흥다그룹도 네. 그렇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도 네.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테이퍼링도 지금 뉴스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바라본다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서서히 이런 목소리들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물론 당장 하락한다는 뭐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네. 한 번 더 상승하기에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상승의 모멘텀을 찾기에는 규제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외곽 지역들 서울은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됐기 때문에 지금 네. 외곽 지역까지 가는데 다시 돌아서 서울이 올라가기에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 뭔가가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집을 새로 사신 분, 또 보유하신 분, 다주택자분들, 또 앞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안 사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고 하신 분들 모두요.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2007년, 8년 그 언저리 때 뉴스를 한번 부동산 관련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네네.
좀 많은 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예. 정말 그때도 뜨거웠는데 2010년, 11년, 12년까지 굉장히 어려웠죠. 예. 엄청났죠. 그렇습니다. 아파트 예. 시장 끝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시기가 또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집값이 떨어져라라고 지금 저희가 그런 거 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알고는 드립니다. 있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중개수수료 개편, 중개보수 개편안. 말도 많았었는데 10월부터 네. 뭐 바로 시행이 됩니까? 예,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바뀌는지 뭐 여러 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러 안이 있었는데 2안이 선택이 됐어요. 2안. 네. 2안이 가장 중간 안이었는데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요. 매매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이하는 0.6%. 0.6. 그렇죠? 매매 가격의 0.6%. 네. 이게 상한 기준입니다. 0.6% 협인데 네. 일반적으로 0.6%를 받고 있는 거고요. 또 하시면 그냥 쓰시더라고요. 그쵸. 이제 계약할 때 우리 그냥 뭐 부동산 거의 정해진 사장님들이. 것처럼 네. 관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협이고요. 상한 여율입니다. 5천에서 2억 사이는 0.5%, 2억에서 6억 사이는 0.4%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네. 바뀐 게 없습니다. 개편안도 똑같고요. 6억에서 9억 사이가 0.5%였는데 0.4%로 0.1%포인트가 좀 낮아졌고요. 네. 조금 혜택을 보는 거죠. 우리. 9억까지. 그렇죠. 9억 넘어가게 되면 0.9% 협의. 니들이 알아서 협의해. 네.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어라는 입장이었는데 요걸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9억에서 12억 사이는 0.5% 이내 협의, 네. 12억에서 15억 사이는 0.6% 이내 협의, 네. 15억 넘어가게 되면 0.7% 이내 협의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전세 같은 경우도 뭐 5천만 원 이하는 0.5%, 네. 5천에서 1억 사이는 0.4, 1억에서 3억은 0.3%, 3억에서 6억은 0.4%, 6억 넘어가면 0.6%인데 요것도 3억까지는 그대로고요. 네. 0.3% 그대로고요. 3억에서 6억 사이는 0.4에서 0.3%, 6억 넘어가게 되면 0.8% 협의해서 6억에서 12억 사이는 0.4, 12억에서 15억 사이는 0.5, 10억 넘어가면 0.6. 너무 그럼 복잡하죠? 6억에서 12억 전세를 보면 네. 0.5요? 6억에서 12억 전세를 보면 그렇죠? 0.4%로 0.4%에서 협의. 네. 예. 조금 좋아진 거죠. 네, 그렇네요. 하고 매매로 보면 9억에서 12억. 서울은 뭐 여기가 많을 텐데 네, 0.5% 협의. 상한에서 네. 협의. 0.9% 협의에서 0.5% 협의로 바뀌었다. 네. 이게 지금 좋아진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 또 이제 뭐 카페나 제가 가서 말들이 많은 게 네. 기존의 0.9%에서 뭐 협의한다라고 하니까 네. 그때도 뭐 실은 이거보다도 싸게 낸 집주인도 있어요. 막 이런 막 사연 많죠. 많이 나와서 네. 실제로 상가 토지는 0.9% 거의 받습니다. 거의 네.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요. 저는 못 받거든요. 0.9% 받는 경우는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체계 이제 바뀌기 전에 그렇죠. 네. 협의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어때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집주인 집주인들이 우위 시장. 큰 소리 치기 때문에 저는 집주인이 안 주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내 매물을 등록할 테니까 나한테는 수수료 받지 마. 매수인한테 받아. 근데 네. 매수인은 0.9%안 주거든요. 0.5%, 0.6% 주는데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0.9% 협의면 일반적으로 0.5%, 0.4%, 많게 받으면 0.6%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받는데 네. 상한선을 좀 낮춰줬다라고 해서 지금 0.6억에서 12억 사이는 뭐 그렇죠 0.5%, 네. 0.6%죠. 네. 0.5%고 12억에서 15억 사이는 0.6, 15억 원이 넘어가야 0.7%인데 어차피 0.7% 이하로 다 협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혜택은 없는데 저는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냐면요. 예. 현장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 목소리를 좀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착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약간 좀 조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중개사분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0.9% 적어서 그냥 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아깝지만 그냥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는 분들, 자기 주장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개편 때문에 이제 중개소 사장님들도 반발이 있고 아우 엄청나죠. 정작 국민분들도 지금 반발이 있는 게 왜 이렇게 하냐. 그냥 0.4 혹은 0.3 단일 요일로 하자. 제가 바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저도 다 못 외우겠고요. 예. 표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애청자분들도 이거 그래서 몇 프로라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너무 거기서 또 복잡하고. 협의잖아요. 또 협의. 그렇죠. 협의고
이게 협의라는 게 다툼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상당히 말하기 곤란해요. 이게 협의라고 하면 0.1%더 깎아줄 수 없을까요? 이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요. 협의도 해야 되고요. 고가주택 기준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6억에서 12억.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15억이면 15억, 12억이면 12억 딱 정한 다음에 매년 공시가격 발표될 때 인상률만큼 조금씩 올리는 게 좋겠고요. 고가 기준 이하는 예를 들어서 단일 요율. 이하면 0.5, 뭐 네. 이상은 0.4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다툼도 없잖아요. 깎아달라 말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서로. 그래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저는 이 기회에 그냥 좀 예. 단일 요율 상한제하지 말고 딱딱 정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가보고 카페 가보면 단일 요율을 좀 원하는 실수요자. 그러니까, 중개사분들도 예, 원해요. 중개사분들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난처해요. 이게 네. 협의라고 하면 뭐 물론 뭐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0.6%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계약하시는 분들은 뭔 소리냐 0.4%다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막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더 받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조는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안으로 바뀔 것 같은데 네네. 중개 보수뿐만이 아니라 중개 서비스도 개선된다. 뭐 네. 어떤 것들이 이제 바뀐다. 사실 우리가 좀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절대평가라고 하면 점수 이상 되면 무조건 합격.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클래스 반이라고 본다면 뭐 60점이 지금 기준이잖아요. 예. 모든 학생들이 다 60점 맞으면 다 합격. 절대평가. 그렇죠? 절대평가. 근데 상대평가 바뀌면 80점을 맞아도요. 20%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 80점 맞아도 떨어질 수가 있는 현상인데 예. 이제 수를 좀 줄이겠다. 중개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이 교란이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서비스 중에서 그 중개사 시험 자체가 좀 어려워진다는 건가요? 그것도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중개사 있고요. 수를 줄이겠다는 아, 거고요. 수를 줄인다. 그렇죠. 네. 그다음 공제금 상향, 공제금을 상향하고요. 분쟁 아, 그렇죠. 조정. 보증한다. 보증보험. 그렇죠. 예. 요거는 좀 바람직하긴 한데 예. 실제로 또 공제 받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든 상향이 되고요. 분쟁 조정 위원회도 생기고요. 또 이게 채용 인원, 중개 보조원 채용 인원 또 제한해서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을 고용을 해서 또 이렇게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좀 예. 제한을 하겠다는 거고요.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좀 늘리겠다. 이런 서비스인데 당장 그렇게 체감이 되지는 않고요. 좀 느낌이 오는 거는 시험이 좀 바뀌나 중개사 수가 좀 줄어들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 수가 주는 것이 이게 서비스의 매매홀의 중개 서비스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저도 사이에 여기에는 우리 공감이 네. 좀 잘 안 되고요. 중개사들이 사실은 원하는 중개사 협회가 원해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좀 그래요? 줄여달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유성희님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가격 올리고 담합하면 이제 아파트 커뮤니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 그렇죠. 단지에서 뭐 분요라든가 중개사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단지마다 이 커뮤니티 텃세가 너무 심해서 중개사들도 힘든 게 저도 사실입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게요. 우리 중개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부동산이 뭐 그렇죠. 쫙 일치돼 굉장히 있죠, 많은데 상당히. 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단체라든지 목소리 큰 분들이 와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절하게 되면 그 중개업소는 거의 뭐 왕따처럼 될 텃세. 가능성도 굉장히 네. 높고요. 네. 그게 아니면 갈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입소문이 금방 나서 저기는 협조 안 해준다라고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을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네. 저는 중개사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개 보수 개편안이 나왔고요. 네. 확정이 됐고 10월 언제부터인가요? 아직 이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10월부터 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10월 1일부터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미 이거를 알려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또 이거를 좀 의식하고 네. 뭐 매매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늦추는 실제로. 분들도 있고요. 네. 뭐 그런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확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게 우리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이 개편안이 나왔을 때도 너무 시간 끌지 말고요. 지금 벌써 또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시간 끌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하게 된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아까 단일 세율이라든지 이렇게 좀 딱 해서 빨리빨리 좀 결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게 네. 정책 당국이 오히려 더 혼란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양옥수님은 이제 이번 개편이 좋다. 옳소. 네. 7월에 이사했는데 공인중개사에서 당연한 듯 최대 5% 상한요율을 0.5%죠. 네, 0.5%였죠. 0.5%를 받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서 깎아달라고 말도 못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말도 못하는 거죠. 네. 실제로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말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개편안은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